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그 고3 10월달 모의고사 중에서 지난번에는 고전 시간을 했었죠. 오늘은 그 모의고사 제일 마지막 문제 세트였던 반지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면서 또 우리 채널이 한국사 연구 채널이다 보니까 그 지문과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혹시 여러 학생분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는 어떤 유튜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박시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반시전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또 그런 재밌는 얘기도 또 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반시전이라고 하는 게 이 10월달 모의고사의 제일 마지막 세트에 있었고요. 특히 이 소설은 그 앞전에 우리가 종종 나왔던 영웅 소설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가족사 소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 간의 갈등도 상당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제일 마지막 세트에 위치해 있었고 또 옛날 좀 고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좀 생소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히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꽤 높았다고 하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 영상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 지문과 그 다음에 지문 간단히 해설하고 또 문제도 간단히 풀어보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는 일단 문제는 다 한번 풀어봤다는 전제하에서 좀 약간 비주얼 상태도 안 좋긴 하지만 하여튼 지문하고 문제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반시전 지문과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도 한번 우리 역사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서 또 전체 줄거리 얘기도 같이 하면서 또 제 2편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뭐 허구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을 하면서 작가가 속한 시대 정신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또 문학의 의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시대 정신. 아마 이걸 문학 전문 용어로 하자면은 짜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짜이트가이스트. 네. 자, 그래서 이 반지전 단지 국어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해석을 통해서 이 당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사회 모습이 어떠했는지 같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중하게 생각했는지 그 짜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차원에서도 같이 두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의 줄거리야 뭐 당연히 소설 볼 때 당연히 처음 봐야 된다는 거 아실 테고요. 하여튼 일단 뒤에 그 보기가 나와 있으면 보기를 통해서 작품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보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기가 45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편리를 위해서 두 페이지를 합했습니다. 하여튼 45번을 보면은 역시 제가 가족사 소설이라고 써 있었고요. 네. 자, 쭉 한번 같이 볼까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 얘기가 나오는데 가문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 질서를 중시했고 또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뭐에 따랐다? 문중의 공론과 예문을 따르도록 했다. 이 문중 공론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이야 핵가족 시대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심지어 사촌, 육촌, 팔촌, 오촌, 칠촌 뭐 다 그런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했죠. 그런 문중의 공론. 그 다음에 예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영어사전에서 할 때 그런 예문이 아니고 예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약. 주제가래 같은 예약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에서도요, 조선 중기 때, 16세기 때 예학의 대가 있었죠? 예학의 대가. 혹시 기억 안 납니까? 김장생. 네. 김장생이라는 예학의 대가가 있었고, 특히 이제 심화로 시험 보는 경우에는 이 김장생을 기리는 서원 이름도 또 가끔 킬러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돈암서원이라고 있었는데, 하여튼,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성리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또 주자가래 같은 그런 예학을 많이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적혀 있는 글, 예문을 따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로 이 소설에서 이제 갈등이 되는 원인이죠. 장자의 부재시, 제일 큰아들이 안 계실 때 장손, 큰아들의 장남이죠.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상. 그러니까 대상의 의미가 뭐 상 주는 대상이 아니고 대신 상을 치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당연히 그 맏아들이 장례를 주관해서 치러야 되는데 맏아들이 죽거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맏아들의 큰아들이 장례를 주관해서 치른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상을 이제 장손이 대상을 행할 수 있다는 그 상례에 특히 이제 이런 위계 질서가 잘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상례 즉
아마 이 소설은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에 관한 소설이겠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그렇게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또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 지문이 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흔히 고전소설 하면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선과 악의 대결, 항상 그런 구도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예문을 보면은 이 예문에서 선한 세력은 어느 세력이겠습니까?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이 세력이 선한 세력이겠죠. 예, 여기가 선. 그리고 가권을 차지하는 욕망. 욕망이라는 이름부터가 뭔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바로 이걸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선에 속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악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앞부분 줄거리 관련돼서 옆에다 이미 다 구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앞부분 줄거리, 항상 여러분 아시죠? 앞부분 줄거리라고 하는 건 소설 속의 내용은 절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문제 푸는데 키가 되기 때문에 출제자가 앞부분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관계가 앞부분 줄거리에 딱 나와 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명나라 양부인에게 여기 양부인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사별을 했고, 그러니까 이 지문에도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첫째 아들, 큰아들 위윤, 둘째 아들 위진, 셋째 아들 위준이 있었고, 각각 부인은 큰 며느리 반씨, 둘째 며느리 채씨, 셋째 며느리 맹씨가 있고, 큰 아들과 반씨, 큰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 위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위에서 나왔듯이 장자, 큰아들은 위윤이고 장손, 큰아들의 장남은 위흥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선악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감이 잡히죠? 네, 아까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 이게 일단 선이라고 보는 구도인 것 같으니까 이 세력들 일단 선입니다. 자, 여기가 선. 자, 그리고 이제 욕망으로 가권에 도전하는 세력. 바로 이 둘째하고 셋째입니다.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 이 그룹. 여기가 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내 맹씨가 채 씨하고 맹씨 둘째 며느리하고 셋째 며느리가 반씨 큰 며느리를 모해합니다. 막 음해를 해요. 없는 사실 지어내가면서 막 모함을 하죠. 바로 반씨는 또 역시 현숙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아주 현모양처같이 그런 캐릭터, 차분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양부인 시어머니께서 채 씨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예 축출해버리죠. 네, 채 씨를 축출해버립니다. 네, 친정으로 보내놓았더니, 근데 채 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채승상, 아주 나라의 제일 높은 벼슬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분노를 하죠. 마치 우리 가문을 욕보였다. 그래가지고 위윤을 귀양을 보내죠. 네. 그래서 이 채 씨 아버지가 위윤을 귀양을 보냈습니다. 네. 위윤을 귀양 보냈어. 이런 식으로 집안 간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윤을 귀양 보내니까 다시 위윤을 귀양 보내니까 이제 양분이 또 거기에 아주 또 울분을 쌓여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채 씨를 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양분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채 씨 둘째 며느리를 들이지 말라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부터 이제 이게 갈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갈등이 드러나는 계기. 자, 그리고 이제 위윤을 귀양 보냈으니까 이 배경이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하여튼 말만 명나라지 사실은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 뭐 카톡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었습니까? 또 명나라 땅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위윤을 귀양을 보냈으니까 위윤한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윤은 일단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 있어서 과연 그럼 이 아이는 장손 흥이는 아직 어리고, 근데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또 어른이니까 과연 이 장례를 누가 주관해서 치르냐 가지고 지금부터 갈등이 시작되겠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자, 여기 볼 때는요, 항상 뭐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겠지만, 장면 중심으로 봐라. 그리고 장면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갈등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특히 고전소설이 어려운 거는 여기 나오는 한자어들을 많이 이해하기 힘들면 또 팍팍팍팍 이게 읽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문 여러분들 다 봤을 거니까 장면 중심으로 또 인물의 말과 상황 중심으로 갈등 상황 중심 또 단어 중심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윤하고 위흥을 위흥, 반시를 선한 세력으로 봤고, 위진, 채씨, 위준, 맹시 이쪽을 또 악의 세력으로 봤으니까요. 하여튼, 선한 세력 쪽은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나가겠고, 악한 세력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흥이 나오네요. 흥. 자, 별로 여긴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문중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까도 보기에도 문중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중이 모이는데 과연 문중은 어느 편을 들지? 제가 미리 파란색으로 칠한 것 자체가 문중은 장자 장손 편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하죠. 이슈. 채 씨한테 부고를 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 나타난 이슈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양부인은 둘째 며느리를 너무 미워해서 절대 자기 죽더라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혼 안 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워낙 유언이 또 막중하니까 참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위진, 채 씨의 남편이죠. 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 네. 자, 위진이 이제 말합니다. 아, 이거 채씨 잘못이 아니야. 자꾸 우리 어머니가 노예 갖고 친정 보낸 것이지. 그리고 당연히 며느리도 당연히 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풀이는요. 아까 우리가 문제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43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하나만 적절하고 네 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44번 기역부터 미음까지 설명인데 이건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네 개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기역부터 미음까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기가 나와 있던 45번 문제도 윗글을 감상한 건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하나만 적절하지 않고 네 개는 적절하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 지문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 나올 때마다 문제로 가서 실시간으로 풀면은 만약에 앞부분 선지 답이 나와 있으면 좋고요. 네. 그렇게 그런 순서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채 씨가 이제 위진이 말한 부분이 기억이니까 44번에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 기억의 의미.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노한 것이지 자기 채 씨가 반시를 모함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이제 위진의 말이에요.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하려는 행위의 정당성.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채 씨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진은 불러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겠습니다. 네, 1번은 맞는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12, 노비를 불러가지고 이제 채찌집에 가서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끊으리라. 자, 이 말도 굵은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4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때요.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끊으리라. 아, 진짜 이 넓은 중국 땅에서 냉큼 달려오지 않으면은 진짜 이혼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협박이 아니고 빨리 오라, 퍼뜩 오라, 냉큼 오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이 아까 45번에 1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위진이 이렇게 말한 것에서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 질서를 따라 장례를 치르려 했음을 알 수 있구나. 딱 보면 아니라는 거 알아야죠. 왜냐하면은 자기 모친의 유언은 채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보기도 나왔지만 수직적 위계 질서를 따르면은 당연히 일단 큰아들이 없으면은 장손 위흥이 대상 장례를 주관해야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모친의 유언을 따른 것도 아니고 수직적 위계 질서를 따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1번 딱 이 의미를 보기하고 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했으면 금방 1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도 여기서 너무너무 시간이 쫓겼다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볼 필요가 없이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위진이 말을 해서 노비시켜가지고 쭉 이제 채 씨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차설하면 장면 전환하는 거죠. 이미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위진은 또 나와미네, 둘째 아들. 네. 위진이 또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반씨라니. 자기 형수 보고 반씨라니요. 하여튼, 어떤 사람인데, 상중에 시비를 도두어 요란하게 하느뇨. 형님이 아니 계시니까 내가 장례를 주관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씨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형수를 무시하는 그런 말투죠. 하여튼 요것도 이거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이 아까 45번에 2번이었으니까 이미 뭐 답은 골랐습니다만 과연 2번 적절한지 보겠습니다. 자, 유진이 이렇게 뭐 상중에 시비를 돋는다.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왜 이 와중에 이런 얘기 하냐고 형수한테 지금 따지는 것인데 바로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위진이 아까 보기에도 나온 말 그대로죠. 각권을 차지하는데 반씨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뭐 바로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고 다시 지문으로 가서 계속 이제 자기 노비한테 재촉해서 보냅니다. 이제 흥 드디어 나타납니다. 흥은 아까 선한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네, 흥이 이제 파란색으로 치고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숙부는 여기 위진을 말하는 거겠죠. 자, 숙부는 주장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여기 좀 어려운 단어 소질 뒤에 나옵니다만 질자는 조카질자입니다. 조카질자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소인 뭐 소신할 때 자기 할 때 소자 붙여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소질 나는 알 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중이 누구 편을 드는가 이것도 상당히 갈등 구조의 해결에 중요하죠.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이러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버리시니 그러니까 문중은 누구 편이겠습니까? 양부인 유언대로 해야지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중 다 공론이 내가 장손인 내가 대상으로 장례를 주관해야 되고 특히 여기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채씨를 부르느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건데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아마 문중도 채씨를 부르지 말라는 그 양부인 의견에 찬성하는데 왜 그 작은 아버지는 그 할머니 유언을 저버립니까? 바로 이것이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도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씨가 그 자기 아들 편들 줄 알았는데 일단 꾸짖네요. 너 조그만 아이들 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건 그냥 그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왠지 형식적으로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어요? 속마음이야 뭐 당연히 우리 아들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도 나오지만 반씨의 캐릭터는 현숙한 캐릭터입니다. 막 함부로 막 좀 성격이 좀 나쁘거나 좀 나쁜 이미지가 아니죠. 현숙한 캐릭터고 또 이렇게 아랫사람이 막 좀 버릇없이 하면은 윗사람은 그냥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마지못하가 너 어린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꾸짖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어떨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애한테 꾸짖음을 당하니까 작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진이 크게 놓아서 말하기를 이건 분명히 너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 거야. 분명히 누가 시켜서 이런 말 할 거야. 분명히 너네 엄마하고 짜가운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너에게 이런 걸 시킨 사람은 극한 요물일 거야. 마치 자기 형수를 꼭 요물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너네 엄마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자기 형수를 비난하는 그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이제 흥이 또 자기 작은 아버지 말 듣고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소질이 왠지 요건 니은하고 연결됐네요. 내가 사려한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고 작은 아빠는 그러시는데 만약에 어른 말이 옳으면 난 따를 것이고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면 따를 이유 없으니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 내가 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 말대로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아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게 굵은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또 그대로 니은도 문자랑 연결되고 이 비록 아니 계시나 장자 장손이 발동하면 예문의 당당화합부들 요 부분도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기 앞서서 일단 이 옆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갈등 구조만 정리를 하자면은요. 네, 갈등 구조가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진하고 위진하고 일단 자기 조카 즉 장손 흥하고의 갈등이 드러나 있네요. 네. 그리고 위진은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흥은 자기가 대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상. 그런데, 여기 이제 흥이 지금 자기가 대상을 해야 되는 근거는 이렇게 예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지금 장자가 없을 때는 장손이 장례를 주관해야 된다. 예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예문을 근거로 듭니다. 근데 또 뒤에도 나오지만 위진도 예문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장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당연히 장손이 대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장자가 사망은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멀리 귀양 가가지고 또 올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장자의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놓고서 지금 해석이 다른 거죠. 네. 기왕 쓰자면은 네. 이 상황을 장자의 사망에 준하는 네. 준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놓고서 지금 서로 예문을 해석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니 왜 이런 거 가지고 뭐 집안에서 싸우냐 뭐 예문까지 들먹이면서 그러냐 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또 지금도 가문의 뭐 이런 전통 예문 예법을 중시하는 뭐 사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제사권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사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부터는요 상속에 관한 법에도 그 제사를 지내는 자손이 상속 재산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상속 제사를 지내려면은 음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낼 뭐 곡식을 가꿀 수 있는 땅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묘지도 관리해야 되니까 가문의 묘지 보고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선산을 관리할 또 그런 권한도 아주 장손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지낼 권리 뭐 그다음에 또 쭉 뒤에 제사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문의 위계 질서가 딱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어린 조카하고 또 작은 아버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가 니은하고 또 장자 장손 얘기했으니까 먼저 니은부터 보겠습니다. 니은이 44번에 2번이었죠.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위흥은 어른이 말하는 게 옳으면 내가 따르지만 어른 말이 옳지 않으면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난 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 즉 문중의 권위에 기대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44번,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금방 골랐습니다. 시간 없으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장손이 발손함이 그게 이제 45번에 3번 선지였네요. 여기 봅시다. 흥이 이제 예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한번 문중한테 결정하도록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중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뭘 할 수 있습니까? 흥이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바로 보기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군. 바로 보기에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 그리고 뭐 문중의 공론과 예문을 따르도록 했다. 딱 여기하고 지문 상황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갑니다. 이제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위진 형제 말 여기서 위진 형제라 함은 위진과 막내 아들 위준 같이 말하는 거였죠. 하여튼 또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아직 죽지 아니하였고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미처 부고를 이제 알릴 틈이 없죠.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알 바 아니야. 그러니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들은 위흥 편을 듭니다. 네, 바로 문중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네, 흥이 비록 어리지만 이치에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빨리 대상하라. 그러니까 위흥이 장손이 장례를 주관하라. 이렇게 문중 사람들은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위진 형제, 위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크게 노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어린애 말대로 이런 뭐 상사를 그릇되게 하느냐. 우리야말로 예문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위진 형제가 주장하는 예문은 뭡니까? 장자가 죽지 않은 이상은 장손이 대상을 할 수 없고 어찌 장자를 두고 대상하리요. 자기 둘째 아들이 주장으로서 이 장례를 주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위흥이 근거로 드는 예문하고 위진 형제가 근거로 드는 예문하고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네, 이 큰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멀리 귀양가에 있어서 장례식에 올 수 없는 상황을 큰아들이 죽고 없는 것에 준하는 사정으로 해석할 거냐 아닌 거에 따라서 바로 서로 간에 아전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저 주장이 틀립니다. 하여튼 디귿 나왔으니까 디귿이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44번 디귿 보겠습니다. 3번 선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무시. 맞네요. 현재 상황이 지금 장자 없는 상황. 또 상대방 제안 위흥이 자기가 대상하고 문중 공론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 무시하죠. 3번 적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번도 적절, 3번도 적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중이 그러니까 아주 문중 어르신들이 실망을 하십니다. 자, 문중은 위흥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파란색으로 치고요. 우리 이제 갈래? 이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흥이 이제 참 어이가 없어서 흥이 이제 실성 통곡을 합니다. 왜
문중 어른들이 가는데 왜 통곡을 할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당시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뒤에 영상에도 나오지만 왜 우리 집 분위기는 이렇게 어찌 남들과 다를까? 남들은 참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잘 질서 있게 장례를 치르는데 숙부가 위진이 불의를 행하여서 이렇게 문중이 실망해서 따로따로 흩어지니까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 우리 집안이 장례 치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 이제 알려지면은 즉, 저 집안 위치 집안 콩가루 집안이네. 그렇게 평판이 나면은 이제 가문이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일이 안 될 거야. 그만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한다는 그때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 가지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렇게 평판이 나면은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탄식을 합니다. 자, 하여튼 근데 말 마치기 전에 드디어 이제 악녀 채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이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곡을 하고 반시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전쟁을 확대를 시키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나는 이제 시댁에 지어진 게 있어가지고 본가에 가 있었어. 친정에 가 있어가지고 존고라고 하면 시어머니 가리킨다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통신을 못하니 나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잘 연락을 못해서 나도 부끄러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반시를 비하는 거리 말입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많이 예쁨도 받고 또 시어머니 잘 모셨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너도 따라 죽지 않았느냐.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죽으려고 그러느냐 뭐 그렇게 아주 비하는 거립니다. 그러면서 막 욕설을 마구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채 씨가 반 씨한테 이제 비하는 거리는 말투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갈등 전선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갈등 적었지만 요 파트에서는 갈등이 지금 이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 흥하고 위진하고만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채 씨가 등장함으로 해서 채 씨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반 씨하고도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하고 반 씨가 한편, 유진하고 채 씨가 한편 이렇게 갈등이 확대가 되고요. 자, 바로 이렇게 결국 반 씨하고 채 씨는 며느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끼리 가리키는 말이 뭡니까? 동서라고 그러죠. 동서. 며느리들끼리 물론 사위들끼리도 동서라는 말을 쓰지만 그래서 동서 간의 갈등으로 지금 갈등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또 소설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게요. 전에 이제 종전에 자주 나오는 가족사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계모, 뭐 새어머니하고 또 전처가 낳은 자식들 간의 갈등. 그래서 여기 쓸까요? 뭐 계모하고 전처 소생들하고의 갈등.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양파집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열어둘 수 있었으니까 정식 부인하고 또 첩들 간의 갈등, 즉 처첩 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죠. 처첩 간의 갈등. 이런 소재를 해가지고 갈등을 많이 그려냈는데 이 소설은 좀 특이하게 남의 집에 시집온 여자들끼리 동서 간의 갈등으로 또 주요 갈등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소설이 좀 인물 간의 갈등이 어려운 가족사 소설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금년에 나왔던 EBS 수능 특강인가요? 거기서도 창선 감의록이라고 하는 가족사 소설이 인물 간의 갈등이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일단 비슷한 거는 그 장자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뭐 이 반시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인물 간의 갈등이 아마 저 계모하고 전체 소생 간의 갈등 뭐 그렇게 쭉 전개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고요. 하여튼 창성 감의록이나 이 반시전이나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 쫓기는 우리 수험생들이 빨리 갈등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기는 좀 약간 좀 어려웠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갈등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뭐 반씨가 즉시 또 대꾸를 안 합니다. 반씨는 현숙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씨는 그냥 참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제 또 채 씨가 그러니까 또 누구한테 또 막 혼내깁니까? 흥이한테도 혼내키면서 너는 황구소아라. 이 황구소아가 우리가 국사하면서도 너 같은 어린애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막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 가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이것도 나중에 선지에 있네요. 45번 같이 보는데 그에 앞서서 황구소아라고 하는 게 황구, 누르황자, 입구자. 저비린내 나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사할 때 저런 용어 있었죠. 네. 황구. 네. 황구첨정이란 말 혹시 기억납니까? 황구첨정. 삼정에 문란할 때 군포를 거두려면은 16세 이상의
뭐 장정들, 양인들한테나 군포를 거둬야지 어린애한테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애한테도 막 군포 이제 16세 이상한테 거둘 게 부족해지니까 어린애한테도 막 그 장부에 허위로 적어가지고 군포를 걷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애한테도 군포를 젖비리는 아는 어린애한테도 군포를 거두어 갔다고 그래서 황구첨정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구첨정은 삼정의 문란 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나왔던 게 죽은 사람한테도 아직 죽지 않은 걸로 장부에 적어두고서 억지로 그 남은 자손들한테 걷어가는 거, 백골징포란 것도 있었고, 또 이웃 사람들이 이웃 사람이 도망가서 군포 못 낸 거 있으면 또 아직 남아있는 사람한테 내라고 인징, 이웃 린자, 그리고 뭐 자기 친척이 도망간 사람 있으면 남은 친척이 대신 내라, 족징, 뭐 하여튼 그런 삼정의 문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황구첨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황구란 말이 나온 김에 또 반갑게 봤고요. 하여튼 이 최 씨가 흥을 꾸짖는 말 중에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이것이 45번의 4번 선지였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바로 최 씨의 이 말을 통해서 최 씨는 바로 가권을 차지하려는 세력이죠. 또 아까 욕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흥은 가권을 지키라는 세력이니까 당연히 적대감이 생기겠죠. 네, 4번 당연히 적절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흥도 이제 자기 작은 엄마한테 별로 대꾸를 하지 않네요. 하여튼 일단 어떻게 해서 장례는 치렀습니다. 부인을 선산에다가 안장했다고 그러는데, 선산이 이제 혹시 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가문의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아예 다 그 가문이 소유하는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다 묘소가 이제 누구 돌아가시면 다음 자리는 뭐 여기 다 그 학년에 맞춰가지고 다 묘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 집안 사람들이 산소로 쓰는 산, 그거 보고 선산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양부인도 선산에 안장을 하고 장례를 마쳤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던 할머니가 없어지니까 이제 반씨하고 흥은 굉장히 위태롭게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집안 형세가 모두 최 씨하고 맹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이제 우리의 반씨하고 또 착하다고 하는 흥이도 모해를 계속 당하죠. 별의별 뭐 아주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많이 이제 모함을 당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씨하고 흥 씨는 우리 더 이상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일단 좀 피할 곳 정해가지고 좀 도망가 있자. 그러면서 이제 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집안 형세가 최씨 맹씨한테 돌아갔다고 하는 것도 45번에 마지막 5번 선지에 나오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씨 모자는 뒤에 나오지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가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위주인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번은 다 해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부인 묘소의 초막. 옛날에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뭐 심효살이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역시 묘소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다 마친 후에 어디로 갈까 했지만 아까 45번의 5번 선지에도 봤지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 아까 선지에 나왔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장손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결국 이 둘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셋째 또 거기에 모함을 견디다 못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비창해하죠. 비참해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비창해하지 않을 리 없더라. 바로 이거. 고전소설에 잘 나오는 거죠. 서술자가 개입한다는 거. 서술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독자의 감정을 대신 말을 해줍니다.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소설의 패턴을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이렇게 반씨하고 흥이가 산속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개가. 근데 그 다음에 위윤이 어떻게 하여튼 귀향에서 풀려 나왔을 테고, 또 흥이도 또 그 곤란을 이겨내고 나중에 다 최씨, 맹씨 이런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겠죠. 그러면서 위윤, 흥이 요 집안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겠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제목은 지금 반시전인데 쭉 보면은 결국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장손인 위흥이네요. 위흥. 그러니까 위흥이 이제 이 위기를 해결하고 또 나중에 보복도 하고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것인데, 하여튼 제목은 특이하게 위흥의 엄마인 반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반시전이라고 삼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이거 빼먹었네. 아까 미음.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를 면치 못할지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그러니까 독수를 면치 못할지니, 자 44번에 5번 앞으로 이를 예측을 한 것이고,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하니까 행동의 방향도 제시를 했죠. 당연히 미음도 맞는
적절한 선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번, 45번 전부 다 문제를 풀었고, 이제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 이제 빨리 보죠. 이게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흥은 아까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최 씨에게 부고를 알리는 거에 반대했다. 자, 이제 쭉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문중 사람, 위흥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 든든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물론 할머니 유언도 있고, 문중 사람들도 거기에 또 따르자고 하니까 당연히 최 씨한테 부고 알리는 그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고맙게도 1번이 답인데, 혹시 이제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나머지 선지를 같이 봅시다. 최 씨는 자신을 본가에 보낸 양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 뜻을 정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친정에 가 있다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잘 연락을 못했는데, 너 반씨 너는 시어머니한테 예쁨도 받고 모시고 있으면서 왜 같이 따라 죽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죄 뜻 정한 거 없어요. 3번 선지, 반씨는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위진 질색했다. 반씨는 현숙하신 분이라서 뭐 위진이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최 씨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코 위진 질책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 4번 선지, 문중 사람들은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까 그 양부인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선산입니다. 선산. 그래서 선산은 다 같은 그 집안 사람들 간에 누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고 다 묘자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문중 사람들, 너 이 집안 돌아가는 형편에 실망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죠. 결코 위진에게 너네 어머니 묘소 어디다 묻어라. 그렇게 어디다 묻을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절대 위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마지막. 위진은 위윤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대상할 것을 주장했다. 위윤이 누군가요?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귀한 거가 없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간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진의 뜻 이거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대상도 틀렸어요. 자, 대상은 장손이 하는 게, 장자가 죽었을 때 장손이 상례를 주관하는 게 대상이죠. 그러니까 위진은 장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진이 대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말이고,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에 좀 애매할 경우에는 나머지 2, 3, 4, 5를 봤을 때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것을 제끼고 그럼 1번이 답이겠거니 하고, 1번이 좀 그나마 적절한 것 같아 보이니까 아리송하니까 1번을 그래도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43번을 같이 봤고요. 좀 둘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이 얘기만 더 하고 일단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반씨하고 흥이가 양부인 묘소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이렇게 심효살이 하는데, 이 최씨, 맹씨 이런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흥이하고 반씨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시냐 하면은 바로 양부인의 홀령이 나타납니다. 네. 양부인의 홀령이 나타나서 이 흥을 도와줍니다. 위기에 빠진 흥을 도와줘요. 근데 이제 아마 옛날에 어떤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목이었죠. 양부인이 원래는 천상계에 있던 선녀였다고 그럽니다. 네. 천상계에 있던 선녀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천상계 얘기 나오면 뭐 상당히 기이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흥이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양부인이 천상계 때 부렸던 뭐 신선들 어쩌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흥이와 반씨를 도와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색채는 물론 이 지문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 양부인이 막 홀령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뭐 신선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천상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이 다른 쪽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성리학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대목이 이제 주를 이루지만, 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이 천상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색채, 도교적인 색채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네. 도교적인 색채도 많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반시전 문제에 나오는 지문과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간단히 봤고요. 이제 이 반시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